밥상 다 차려놓고 줄 왜 내 밥은 없어? 나 무시해? 은퇴하고 나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잖아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도 되고 신문도 보고 산책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밥상에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내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제가 여보하고 부르면 대답 대신 TV 소리만 커졌어요.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메모는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규칙만 늘려갔어요. 크게 싸운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두 분이 알아서 해요. 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엄마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혼자 떠드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제 자유겠지. 그런데요. 이혼한 그날이 아니라 2달쯤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때 72살 남자한테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대체 그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민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고 신문 보고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편했어요. 그런데 아내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 오래 산 부부는 말이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아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6시쯤 거실로 나갔어요. 밥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어요. 저는 식탁으로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밥상은 다 차려져 있었는데 제 자리 앞만 비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서서 봤습니다. 아내 자리엔 밥그릇이 놓여 있었고 숟가락도 있었어요. 김치 접시, 반찬, 국그릇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은 그냥 빈 식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엌 쪽을 봤습니다. 아내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냈어요. 밥상 다 차려놓고 왜 내 밥은 없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조금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 무시해? 그때 아내가 물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더니 제 앞에 놓인 컵을 집어서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행동으로만 정리했어요. 저는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를 내야 하나, 물어봐야 하나, 그냥 앉아야 하나? 결국 저는 숟가락을 꺼내서 밥을 퍼먹었습니다. 아내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뉴스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국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반찬도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랐어요. 찬장이 여러 개였는데 어느 게 그릇 넣는 곳인지 헷갈렸습니다. 결국 싱크대에 그냥 놓아두고 거실로 갔어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앉으려고 하자 리모컨을 눌러서 소리를 더 키웠어요. 저는 그 소리에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았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안 보였어요. 소리만 컸습니다. 한참 있다가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그 얘기 또 할 거면 하지 마요.
저는 멈칫했어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한다는 건지 언제 했다는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아내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이불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누웠습니다. 좁았어요. 다리를 제대로 뻗을 수도 없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방 쪽에서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식기를 정리하는 소리였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 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정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누워 있겠더라고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는데 아내는 벌써 나가고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었어요. 말도 없이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한 장 있었어요. 아내 글씨였습니다. 각자 챙기기. 5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지 않았어요. 정리하듯 또박또박 써놓은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각자 챙기기가 뭘까요? 밥을 각자 챙기라는 건가? 생활을 각자 하라는 건가? 아니면 인생을 각자 살라는 건가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뭘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김치만 꺼냈어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몰라서 1분만 눌렀어요. 밥이 덜 데워졌습니다.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웠어요.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김치랑 같이요. 맛이 없었어요.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내는 오후 4시쯤 들어왔어요. 저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부엌으로 나왔는데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는 것처럼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생각했어요. 예전엔 안 그랬습니다. 아내가 말이 많았어요. 오늘 뭐 했는지, 누구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TV 보면서 응, 응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게 편했어요.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TV 소리도 잘 들리고 신문도 집중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조용한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한테 말을 안 건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한텐 말을 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들어보면 아내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얘기도 길게 했어요. 그런데 저한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도 거실에서 잤습니다. 이번엔 이불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소파가 좁아서 몸을 뒤척일 수도 없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메모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 현관에 붙어 있는 메모,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메모요. 전부 아내 글씨였어요.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 재활용 분리수거, 저녁은 각자, 세탁기 돌렸으니 널어주세요. 저는 그 메모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메모밖에 없다는 걸요. 목소리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글자로만 전달됐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이미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어요?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언제 이렇게 조용히 살았나요? 싸우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내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끄고 행주를 걸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싱크대에 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 그릇은 이미 정리돼 있었어요. 제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밥상에도 없고 거실 소파에도 없고 침대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저는 메모를 하나 썼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메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먼저 물러난 거라는 걸요. 밥상에서, 대화에서, 관계에서요. 그리고 아내는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둔 게 아니라 정리해버린 겁니다. 집안에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싸우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고 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규칙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게 규칙인지도 몰랐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이 정해졌어요. 오전 10시 전에만 돌렸습니다. 제가 오후에 돌리면 아내가 와서 멈췄어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버튼을 눌러서 멈추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돌렸어요. 거실 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9시에 껐어요. 제가 켜두면 아내가 와서 껐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외출할 때는 메모를 남겨야 했어요. 어디 가는지, 언제 오는지 써야 했습니다. 제가 메모 안 하고 나갔다 오면 아내는 문을 잠가 놨어요. 열쇠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못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밖에서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생활인가 싶었어요. 규칙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 번은 참다가 따졌어요. 왜 말을 안 해? 뭐가 불만이야? 아내는 손을 씻으면서 낮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안 바뀌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뭘 안 바꿨는지 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묻는 순간 제가 정말 몰랐다는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출 시간도 규칙이 됐어요. 아내는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 4시쯤 돌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았어요.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 나가고 아내 오기 전에 들어왔어요.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서로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찍 들어온 적이 있어요. 비가 와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려다 말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TV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는 안 들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밤 냄새가 안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나가봤어요. 냉장고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각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혼자 먹어야 했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거실을 봤는데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간 뒤였어요.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먹었어요. 소리가 컸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저는 소리를 줄이려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니까 라면이 불어서 맛이 없었어요. 말 꺼내는 타이밍도 눈치가 됐습니다. 아내가 설거지할 때는 말을 걸면 안 됐어요. 대답을 안 했거든요. 빨래 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 볼 때도, 전화 받을 때도, 책 읽을 때도 안 됐어요. 저는 언제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참다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 대화가 없잖아. 아내는 식탁을 닦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대화는 예전부터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예전부터 없었다니요? 제가 40년 넘게 밖에서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렸는데 대화가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주말마다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명절마다 같이 시댁 가고 아이들 키우면서 상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주를 빨아서 널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하나씩 뚜껑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상한 건 버리고 괜찮은 건 다시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손이 떨렸어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에 메모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오늘 마트 가는 날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뭘 적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필요한 게 뭘까요? 먹고 싶은 반찬? 사고 싶은 과일? 아니면 그냥 아내랑 같이 가고 싶다는 말? 저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메모지를 떼어서 구겨서 버렸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장을 보고 왔습니다. 큰 봉지 2개를 들고 현관에 들어섰어요.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도와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쪽을 안 보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봉지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여는 소리, 서랍 닫는 소리, 비닐 구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주가가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였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정리를 다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이 새로 채워져 있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두부조림이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어요. 사과랑 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냉장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도 없다는 걸요. 저는 고등어 조림을 좋아합니다. 오징어 볶음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아내가 먹는 것들 뿐이었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이미 저 없이 장을 보고 있다는 걸요. 제 몫은 애초에 계산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거실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게 보였어요. 매일 보는 천장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금이 가 있는 게 보였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금이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방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쓰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반이었어요. 1시간쯤 더 누워 있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회사 다니던 때 꿈이었어요. 제 책상이 있었는데 의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일을 했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동료들은 다 앉아 있었는데 저만 서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소파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 부었고 입 주변이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요. 얼굴이 좀 나아졌어요. 수건으로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서 부엌에 있었어요.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말을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는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녀요. 바쁘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아주겠지 싶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어요. 한참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말도 안 하고 집에서 나를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고요. 메모로만 소통하고 규칙만 늘리고 크게 싸운 것도 없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엄마가 이러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두 분이 알아서 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부모가 힘들다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너는 내 엄마 편이냐? 아들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뭐라도 더 듣고 싶었는데 아들은 한마디만 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을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라고만 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걸까 하다가 그냥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대구에 살아요. 아들보다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이 먼저 물었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또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딸은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엄마 마음을 몰랐잖아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뭘 몰랐냐고 물으려는데 딸이 먼저 끊었습니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아빠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뭘 원했는데?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빠가 엄마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나만 모르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딸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바빠요. 끊을게요. 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또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둘 다 저를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만 했어요. 저는 친구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누라가 나를 무시한다? 집에서 밥을 안 준다? 그런 말을 하면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동네를 돌았어요.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봤어요. 할머니 둘이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한 분이 뭐라고 말하면 다른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우리는 언제부터 저렇게 안 걸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아내랑 팔짱 끼고 걸어본 게 언제였는지, 같이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내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TV도 켜져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것처럼 빨래만 정리했습니다. 티셔츠를 접고 수건을 개고 양말을 짝 맞춰서 놓았어요.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내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밖에서 혼자 뒤집어지고 있는데 아내는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입안에서 단어 하나를 굴렸습니다. 이혼. 두 글자였어요. 저는 그 단어를 소리 내지 않고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이혼, 이혼, 이혼.
말할수록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길까 생각하다가 그냥 뒀어요. 나갈 곳도 없는데 우산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오후쯤 정말 비가 왔어요. 창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어디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산은 챙겼을까? 비 맞고 있진 않을까? 그런데 걱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녁 때 아내가 돌아왔어요.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간 것 같았어요. 아내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 했어요. 드라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오래 이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이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을 끄지 않아서 밝았어요. 눈이 부셨는데 끌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하기로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돼요. 짧게 말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저도 검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걸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만 봤어요. 말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버스 안이 시끄러웠는데 우리 사이만 조용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줄이 길었어요. 우리는 맨 뒤에 섰습니다. 한 명씩 줄이 줄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진료 카드를 꺼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아내가 제 손목을 잡더니 제 손에서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어요. 아내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접수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내가 진료 카드를 2장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할게요. 저를 가리키면서요. 직원은 제 얼굴을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내만 봤어요. 저는 옆에 서 있었는데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박성민입니다. 아내가 대답했어요. 제 이름인데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이요? 아내가 제 생년월일을 말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어떠세요? 혈압약 처방 받으러 왔어요. 아내가 또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아내한테만 설명했어요. 몇 층으로 가시면 되고 대기 번호는 몇 번이고 약은 어디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 과정 내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니, 할 기회가 없었어요. 질문도 아내한테만 갔고 안내도 아내한테만 갔고 확인도 아내한테만 갔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층수 표시만 봤어요. 저를 안 봤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내과였습니다. 또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내가 전부 처리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아요. 약 처방 다시 받으러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지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을 쟀어요. 조금 높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도 아내를 보면서 했습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되고요. 운동 꾸준히 하시고요.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인데 아내한테 하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났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나왔어요. 약국으로 갔습니다. 또 아내가 전부 처리했어요. 저는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약을 받았어요.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고요.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그 설명도 아내한테만 했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세웠어요. 아내는 그냥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또 나란히 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렸어요. 저는 참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떨렸습니다. 아내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도 그렇게 말만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속을 찢었습니다. 말만 했다고요? 제가 언제 말만 했나요? 저는 40년 넘게 밖에서 일했어요.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집 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말만 했다고요? 저는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탔어요. 또 나란히 앉았습니다. 또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약봉지를 식탁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성민. 그런데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데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부터 찾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통장, 등본, 인감증명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협의 이혼 방법. 화면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었어요. 서류 준비, 제출 방법, 절차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는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릇을 닦았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아내가 물을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알겠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더 크게 무너졌어요. 뭐라도 말을 했으면 좋겠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아니면 화라도 내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아무 감정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며칠 뒤 아내가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놓고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빈칸들이 있었어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적는 칸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을 쓰려는데 글씨가 안 써졌습니다. 펜을 꽉 쥐고 다시 썼어요. 박성민. 삐뚤어졌습니다. 아내도 썼어요. 김은희. 반듯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동사무소에 같이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직원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다른 버스를 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들을 봤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별로 없었어요. 겨울 옷 몇 벌, 여름 옷 몇 벌, 속옷, 양말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면도기도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도요. 그게 다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뭐가 있는지 봤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건강보험증이 있었어요. 다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2개였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가방 2개면 충분했어요. 아내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봤어요. 저도 아내를 안 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였어요. 끈을 묶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식탁, TV, 창문이 보였습니다. 아내 등도 보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건강하라고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전화로 미리 얘기했어요. 친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있다 나가면 된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친구 집은 원룸이었어요. 좁았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친구는 거실에서 자고 저한테 방을 내줬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그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가 낯설었어요. 딱딱했습니다. 베개도 높았어요. 냄새도 달랐습니다. 친구 집 냄새였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저는 그 천장을 보면서 시간을 세었습니다. 1시, 2시, 3시, 4시.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친구는 벌써 나가고 없었어요.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어요. 밥 해놨어.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나 저녁 늦게 들어와.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밥이 있었어요. 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닦아서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행주를 빨아서 걸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어요. TV를 켰는데 뭐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빨래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때 친구가 돌아왔어요. 치킨을 사왔습니다. 큰 박스였어요. 저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권해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기름지고 짰습니다. 목에 걸렸어요. 친구는 맥주를 마시면서 물었습니다. 형, 방은 알아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알아봤습니다. 친구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TV만 봤습니다. 야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나가서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가격을 물어봤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연금은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여기서 월세 내고 식비 쓰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방은 지하였어요. 어두웠습니다. 습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안 들어왔어요. 두 번째 방은 옥탑이었습니다.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했어요. 저는 숨이 찼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여름엔 더울 것 같았어요. 세 번째 방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사람들 발만 보였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그냥 다음에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빨리 안 정하면 다 나가요. 요즘 방 구하기 어려워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어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려고 먹었어요. 친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는 퇴근하고 없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아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을까요? 혼자서요? 아니면 TV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잠들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내 번호를 봤어요. 누를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자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이번 주 안에는 나가줘야 할 것 같아. 동생이 서울 올라온대. 여기서 좀 있어야 한대.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형한테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친구는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친구가 뒤에서 말했어요. 형, 힘내. 연락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만 흔들고 걸어갔어요.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편의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환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물을 부어서 먹었어요. 뜨거웠습니다. 입천장이 데었어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11시가 넘었어요.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24시간 찜질방. 입장료를 물어봤습니다. 10,000원이라고 했어요. 돈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락커를 배정받았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찜질복이었어요. 헐렁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도 들렸어요. 저도 자리를 찾아서 누웠습니다. 나무 베개를 베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뒤척였어요. 시끄러웠습니다. 1시간쯤 누워 있다가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어요. 수염이 자랐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요. 얼굴을 씻었어요.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또 걸었어요. 동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안 봤어요. 그냥 앞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앞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6시쯤 됐습니다. 공원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깅하는 사람, 개 산책시키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바빴어요.
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된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혼자서도 되는 척만 했다는 걸요. 며칠 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나갔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보름이 남았어요. 며칠 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매일 10,000원씩 나갔어요. 그러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2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보름이 남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도 된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혼자서도 되는 척만 했다는 걸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말썽을 부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봤어요. 화면이 이상했습니다. 먹통이었어요. 전원을 껐다 켰는데도 안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 됐습니다. 문자도 안 갔어요.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화면에 네트워크 오류라고만 떴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전화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은행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택배도 못 받습니다. 전부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서비스 센터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하려는데 전화기가 안 되니까 검색도 안 됐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한테 전화할까 했는데 전화기가 안 되니까 못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 주소도 정확히 몰랐어요. 전화번호로만 연락했거든요. 아들한테 연락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두 분이 알아서 해요라고 했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화해봤자 또 그럴 것 같았습니다. 딸한테도 못 걸었어요. 바쁘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정확히 알았습니다. 도와달라고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걸요. 아내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이 굳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전화를 차단했어요. 지난번에 6번 걸었는데 전부 거절당했었거든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검은 화면만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었어요.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소리까지 크게 들렸어요. 제 숨소리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조용한 게요? 찜질방도 이제 못 갔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통장에 1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려면 보름이 남았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싼 곳으로 가야겠다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고시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짜리요. 보증금 없고 당장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인이 받았어요. 방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주소를 받아 적고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고시원으로 갔어요. 골목이 좁았습니다. 건물이 낡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가 나왔습니다. 좁았어요. 양쪽에 방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201호, 202호, 203호. 냄새가 났습니다. 밥 냄새요. 라면 냄새,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락스 냄새도 났습니다. 지독했어요. 문틈마다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누가 게임하는 소리, 누가 전화하는 소리, TV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생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사람이 있다는 소리였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관리인이 방을 보여줬어요. 3층 끝쪽이었습니다. 304호요. 문을 열었어요. 방이 나왔습니다. 작았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끝이었어요. 옷걸이가 하나 있었고 창문이 작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밖이 안 보였습니다.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회색 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스프링이 낡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벌주려고 무시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아내는 오래전부터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 나간 사이에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아이들 돌보면서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했나요?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돈 벌었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요? 소파에 앉아서 TV 봤습니다. 신문 봤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응,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요. 아내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요. 저랑 같이 살았지만 사실은 혼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내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한테 뭘 바라는 걸 그만뒀어요. 대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을요. 저는 그걸 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억울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잘못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고시원 방 안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벽만 보였어요. 저는 그 벽을 보면서 집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내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말 갔습니다. 집으로요. 버스를 타고 옛날 동네로 갔어요. 아파트 입구에 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놀이터, 화단, 벤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면서 심장이 뛰었어요. 쿵쿵거렸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604호 앞에 섰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아니, 예전에 우리 집이었던 곳이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없는 사람이 될까봐가 아니었어요. 제가 또다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대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을요. 문만 봤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컵라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끓여서 라면을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요. 씹으면서 먹었어요. 맛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시원 방 안에서 밥을 천천히 씹는 법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요. 아니, 혼자였다는 걸 인정하는 법을요.